시와 산책 한정원. 산책이 시가 될 때. 인디언 소녀가 친구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는 길을 설명한다. 울타리를 지나서 바다 반대편 고사목 쪽으로 와. 일렁이는 가는 물줄기가 보이면 푸른 나무에 둘러싸일 때까지 상류로 올라와. 해가 지는 쪽으로 물길을 따라오면 평평하고 탁 트인 땅이 나오는데 거기가 나의 집이야. 요즘에는 거리명과 번지수로 길을 찾아간다. 그것조차도 사람은 기계에 주소를 입력하는 수고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계만 주시하며 목적지까지 가는 식이다. 그런데 그 기계 속 지도는 화석처럼 굳어버린 공간을 보여줄 뿐 내 곁에 도도히 살아있는 시간을 담지는 못한다. 나무의 푸른색, 강의 소용돌이, 바람의 진동, 짐승의 맥박은 거기 없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소거해버렸다. 그러니 길을 알려주는 인디언 소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게는 생경하고도 사랑스러운 시처럼 들린다. 울타리, 바다, 고사목, 상류, 평평한 땅이라는 시어와 그 사이의 징검돌들을 밟아 길을 찾아가는 이는 친구의 집에 닿았을 즈음이면 시 한 편을 읽은 셈이다. 친구가 먼저 이 시를 읽었겠지라는 생각에 자신의 눈으로 한 번, 친구의 눈으로 한 번 더 보다가 눈이 깊어져 버릴 것이다. 내가 당신이라는 목적지만을 찍어 단숨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소한 고단함과 아름다움을 거쳐 그것들의 총합이 당신을 만나게 하는 것, 그 내력을 가져보고 싶게 한다. 지리학자 데니스 우드도 나와 비슷한 바람을 가졌던 것 같다. 그는 1970년부터 10여 년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지도를 제작했다. 전통적인 지도가 장소와 도로의 이름 같은 객관적인 정보만 명시한 것과 달리 그의 지도책은 한 동네를 지정해두고 그 안에 숨은 것, 이름을 가지지 못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었다. 단풍이 물들었을 때 색연필을 들고 동네를 걸으며 나뭇잎의 색 이름을 각각의 위치에 열거하고 풍경이 걸린 집들을 조사한 다음 그 소리를 동심원으로 시각화하고 동네에 사는 개들의 이름을 채워넣고 헬로윈에 호박 랜턴을 만든 집들만 도깨비 형상으로 그려놓은 지도를 떠올려보자. 엉뚱하고 귀여운 수고로 만들어진 그 지도책을 넘길 때마다 나는 슬며시 웃게 된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 무엇도 하찮지 않다고 말하는 마음이 시라면 그가 만든 지도는 분명 시에 가깝다. 평면의 흑백 종이 위에서도 소리가 들리고 찬란한 빛깔이 보인다. 이름도 낯선 외국의 작은 동네에서 한 시절 일렁였던 시간이 50년 후의 나에게까지 무사히 당도한다. 시가 바로 그런 것처럼. 고양이들이 밤에 몸을 누이는 장소, 열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나무, 울다가 잠든 사람들의 집. 산책할 때 내가 기웃거리고 궁금해하는 것들도 모두 그렇게 하찮다. 그러나 내 마음에 거대한 것과 함께 그토록 소소한 것이 있어 나는 덜 다치고 오래 아프지 않을 수 있다. 일상의 폭력과 구태의연에 함부로 물들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보는 것이 결국 나의 내면을 만든다. 내 몸, 내 걸음걸이, 내 눈빛을 빚는다. 그런 다음 나의 내면이 다시금 바깥을 가만히 보는 것이다. 작고 무르지만 일단 눈에 담고 나면 한없이 부풀어 오르는 단단한 세계를. 그러므로 산책에서 돌아올 때마다 나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된다. 지혜로워지거나 선량해진다는 뜻이 아니다. 다른 사람은 시의 한 행에 다음 행이 입혀지는 것과 같다. 보이는 거리는 좁지만 보이지 않는 거리는 우주만큼 멀 수 있다. 나라는 장시는 나조차도 미리 짐작할 수 없는 행동을 붙이며 느리게 이어진다. 시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동안 나는 다만 존재한다.
산책을 사랑했고 산책하던 중 숨을 거둔 로베르토 발저도 말한 바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지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다시 나 자신이 되었다. 온 마음을 다해 오느라고. 새는 날씨에 따라 다른 음률로 지저귀고 술록은 계절에 따라 눈동자 색을 바꾼다. 내가 퍽 좋아하는 이야기이다. 숲을 향해 고요한 귀를 내밀면 새가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게 알아챌 수 있다. 한방눈이 내릴 때, 태풍을 앞두고 있을 때, 화창할 때 높낮이와 빠르기가 달라지는 새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근사한 악보이다. 새소리를 기보한 작곡가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다. 하지만 술록의 눈동자가 금색에서 푸른색으로 다시 푸른색이 얼비치는 금색으로 변하는 순간은 어떨까? 사계절 술록의 뒤를 밟아 그 신비를 목격할 기회는 아마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와 닮은 변신이 자연의 다른 부분에도 존재하지 않을까? 내가 찾은 것은 호수이다. 소로우는 1846년 3월의 일기에서 얼음이 녹고 봄의 징후가 찾아온 호수를 보며 이렇게 적었다. 봄의 신호는 하늘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호수의 가슴에 비친다. 내가 그보다 늦게 4월의 한가운데에서 호수를 보았을 때 호수의 가슴에는 엷은 분홍빛이 감돌았다. 호숫가 둘레를 수십 그루의 벚나무들이 감싸안고 있어서이다. 벚꽃은 절정에 다다라 꽃잎을 떨구기 시작했고 물 위에서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 가끔 물 오리떼가 지나가며 꽃무더기를 흐트리곤 했다. 한낮을 틈타 꽃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자전거를 타고 단숨에 지나가기도 했고 사진을 찍느라 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기도 했고 뒤처지는 개를 기다리느라 걷다가 자주 멈추기도 했다. 저마다 다른 속도가 있어 길이 다채로웠다. 나는 천천히 걷다가 호수 가장자리를 따라 놓인 벤치 앞에 섰다. 한 노인이 호수를 향해 앉아 있어서 볕을 고스란히 받는 그의 굽은 등을 보았다. 머리 바로 위에서 벚나무 가지가 흔들리자 등 위에 드리워진 가지의 그림자도 덩달아 바람을 맞았다. 그가 하염없이 한 곳을 바라보기에 나도 따라 보았더니 하필 주름 같은 물결과 낙화가 눈에 띄었다. 노인은 꽃그늘 밑에서 늙어가고 있었다. 늙는다는 것을 나는 어려서부터 생각해왔다. 30과 40의 나는 궁금하지 않은데 이른 즈음의 내 모습은 보고 싶었다. 중간의 시간을 다 살아내는 일이 막막하기만 해서 끝을 떠올리길 버릇했는지도 모르겠다. 팔다리가 나무처럼 굳어가고 호흡이 가빠지고 덜 보이고 덜 들리게 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까? 아껴 움직이고 아껴 말을 하고 아껴 보고 듣게 될까? 아껴 사랑하게 될까? 아니면 사랑을 아끼게 될까? 노인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은 뼈가 비워지는 탓이겠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단념해서 버려지는 무게도 분명 있을 것이다. 노인의 등을 가만히 보며 나는 그 반대편 가슴 안에 머무는 색에 대해 생각했다. 빛을 흡수하거나 반사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색이라면 무엇이든 마음에 들이고 보내며 일생을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색이 있을 테니까. 어느 물감도 따라잡지 못할 만큼 찬연한 색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이제 색이 바랬다고 혹은 아예 색을 잃었다고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그게 늙음일 것이다. 대개 30, 40, 60 같은 나이에 큰 의미를 두고 꺾인다는 표현을 쓴다. 나는 삶을 꺾이게 하는 것은 그보다는 사건,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주로 나쁜 사건,
개인의 불행이나 세계의 비극을 겪는 순간이라고. 그래서일까 나는 덜 늙고서도 늙었다고 느낄 때가 있다. 보내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몸의 관절이 오래 쓰여 닳듯 마음도 닳는다. 그러니 100세 인생은 무참한 말일 뿐이다. 사람에게는 100년 동안이나 쓸 마음이 없다. 사람의 색이 바래거나 사라지지 않고 술록의 눈동자나 호수의 가슴처럼 그저 색을 바꿀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계절에 따라, 나이에 따라, 슬픔에 따라. 그러면 삶의 꺾임에도 우리의 용기는 죽지 않고 무엇을 찾아 멀리 가지 않아도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목격하며 너르게 살아가지 않을까? 온 마음을 다해 오느라고 늙었구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한 구절이다. 노인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힘겨워하는 내 앞의 남은 시간을 그는 다 살아냈기 때문이다. 늙음은 버젓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한 결과일 뿐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열차가 완전히 정지하기 전에 그러하듯 흔들림 없이 잘 멈추기 위해서 늙어가는 사람은 서행하고 있다. 반면 나에게는 지나야 할 풍경이 조금 더 남아있다. 써야 할 마음도 조금 더 있다. 그것들이 서둘러 쓰일까봐 혹은 슬픔에 다 쓰일까봐 두려워 노랑이처럼 인색하게 굴 때도 있다. 그날 노인의 뒤에 서서 그에게는 위로로서 나에게는 격려로서 저 시구를 읊조렸다. 노인에게는 멈추는 힘이, 나에게는 나아가는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노인의 등을 바라보고 노인은 호수의 가슴을 바라본다.